그 우물의 절망은 물 부족 때문이 아니었다. 너무나 여러 번 타올랐던 희망이 순식간에 버려지고 다시 좌절되었기 때문이었다. 한때 희망의 상징으로 세워졌던 펌프 우물들은 짧은 축제 이후 몇 달 안에 늘 차가운 고철 덩어리와 오염된 썩은 물로 변해버렸다. 이런 반복적인 순환은 마을 사람들에게 구원받지 못하는 것보다 더 끔찍한 사실을 깨닫게 했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구원받았다고 믿었지만 결국 처음의 절망적인 심연으로 다시 기어내려가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기적이 더 이상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아무도 믿지 않는 침묵의 순간,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들이 온 목적은 새로운 우물을 파거나 더 웅장한 건축물을 짓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 마을 사람들 자신조차도 이미 구제불능의 실패작으로 여겼던 자네들을 구원하기 위해 온 것이었다. 제 이름은 리 웨이입니다. 저는 국제비정부기구에서 15년 가까이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해왔습니다. 제 일은 지도에서 잊힌 전 세계 곳곳을 누비며 다양한 인도주의 지원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물, 식량, 의료, 교육,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은 제 업무 일지에서 일련의 예산, 지표, 그리고 종료 보고서로 간소화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상주의자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간의 고된 생활을 통해 너무나 많은 선의가 비효율적인 실행, 근시안적인 계획, 그리고 뿌리 깊은 현실에 의해 어떻게 소진되는지를 목격하면서 제게 남은 것은 직업적인 피로감과 마음속 깊이 숨겨진 냉소주의였습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보여주기식 지원을 보아왔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는 화려했지만 카메라가 사라지면 순식간에 부패하는 그런 지원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에티오피아의 이 외딴 마을로 파견되어 새로운 수자원 프로젝트를 평가하게 되었을 때 저는 어떤 비현실적인 환상도 품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이것은 아마도 장소와 얼굴만 바뀐 또 다른 반복적인 드라마일 뿐일 테니까요. 이 마을의 이름은 코레무로 건조한 고원에 자리 잡고 있으며 흙먼지가 이곳의 영원한 배경색입니다. 마을로 향하는 차를 몰고 가던 길에 멀리서 눈에 띄는 두 개의 기념비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을 입구에 덩그러니 서 있는 두 개의 버려진 우물이었는데 마치 잊힌 묘비처럼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금속 펌프에는 짙은 갈색 녹이 가득했고 어떤 곳은 이미 녹슬어 흉측한 구멍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바닥의 시멘트 위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주위에는 부서진 물통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들의 존재를 못 본 척하며 익숙한 듯 무감각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나이 든 마을 주민이 먼저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의 영어는 억양이 강했지만 그 의미는 가슴 아프게 분명했습니다. 선생님, 저희는 우물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에게 부족한 것은 계속해서 물이 나오는 우물입니다. 그의 말은 바늘처럼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어 틀었습니다. 코렘의 비극은 한 번도 있는지 없는지가 아니라 지속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첫 번째 우물은 5년 전 유럽의 한 자선단체가 기증한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날의 성대한 모습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뿜어져 나오는 맑은 물 주위에서 환호하며 고통스러운 날들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시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3달 후 펌프의 핵심 부품이 고장났습니다. 기관 사람들은 이미 떠났고 수리 설명서는 물론 예비 부품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희망의 상징이었던 이 우물이 하루하루 녹슬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우물은 2년 전 또 다른 대규모 국제조직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훈을 얻어 더 발전된 태양열 펌프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역의 지질 상황을 충분히 평가하지 않아 시추 깊이가 부족했습니다. 첫 해 건기에는 지하 수위가 낮아져 우물물이 흐려지기 시작했고 곧 말라버렸습니다. 태양광 패널도 바람과 모래의 침식으로 점차 효율을 잃어갔습니다. 두 번의 실패는 깊은 상처처럼 공동체 전체의 집단 기억 속에 새겨졌습니다. 그것들이 가져온 것은 단지 식수 문제의 재발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희망이 우물이라는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났다가 그 우물이 눈앞에서 죽어갈 때 그것은 육체적인 갈증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즉 신뢰를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외부의 지원자들을 믿지 않았고
심지어 변화에 대한 어떤 약속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잔인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외부인들은 마치 계절에 따라 이동하는 철새처럼 짧은 소란을 일으키다가 날아가 버리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봄의 환상만을 남기는 존재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결코 한때 반짝하는 우물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통합되고 그들이 이해하고 유지할 수 있으며 진정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급수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대부분의 지원 모델에서 가장 간과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수첩에 문제의 핵심, 자원 부족이 아니라 지속성 결여라고 적었습니다. 이 문구를 너무 많이 써서 제 손가락조차 지루함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지원 프로젝트가 실패로 선언될 때 무너지는 것은 시멘트와 강철로 이루어진 물리적 건축물만이 아니었다. 코렘에서 나는 그러한 붕괴가 얼마나 잔인하고 무형의 방식으로 공동체의 모든 모세혈관에 스며드는지 직접 목격했다. 그 두 개의 폐쇄된 우물은 마치 두 개의 블랙홀처럼 이 마을의 생명력을 끊임없이 빨아들이며 빈곤의 악순환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다.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것은 아이들의 미래였다. 우물이 있던 짧은 몇 달 동안 마을의 간이 학교는 아이들로 가득 찼다. 소녀들은 더 이상 매일 4-5시간을 엄마를 따라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강 계곡으로 물을 길러갈 필요가 없었다. 그들에게는 책을 읽고 글을 쓸 시간과 에너지가 생겼다. 나는 학교 등록부를 살펴보았는데 그 기간 동안 소녀들의 입학률은 거의 2배로 늘었다. 그러나 우물이 마르고 그 험난한 물길이 다시 매일 마주해야 할 현실이 되자 책상은 다시 비워졌다. 교육, 즉 빈곤의 대물림을 끊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여겨지는 것이 더러운 물통 앞에서 너무나 취약하게 무너졌다. 나는 아베바라는 12살 소녀에게 학교가 그립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그리워요. 하지만 엄마 혼자 그렇게 많은 물을 옮길 수 없어요. 라고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원망 대신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가슴 아픈 평온함이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실패한 프로젝트가 훔쳐간 것은 단지 수원이 아니라 한 세대 전체, 특히 여성들이 자신의 운명을 바꿀 가능성이었다는 것을. 여성들의 상황은 더욱 어려웠다. 그들은 가정 용수의 주요 책임자로서 매일 새벽 동이 트기 전에 출발하여 해가 가장 뜨거워지기 전에 수원지에 도착하고 그리고 나서 무거운 물통을 이고 황혼역에 지쳐 돌아왔다. 이 길고 험난한 물길은 그들의 체력 대부분을 소모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위험에 노출시켰다. 길에서 야생동물을 만날 수도 있었고 체력 부족으로 넘어져 다칠 수도 있었으며 더 무서운 것은 혼자 가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 사건이 종종 들려왔다는 점이다. 가정 내부의 갈등도 이로 인해 격화되었다. 아내가 물을 깃느라 집안일을 미루거나 가져온 물이 충분치 않을 때 남편의 불평이나 심지어 폭언, 폭행이 일상적인 일이 되었다. 물 부족은 촉매제처럼 이미 존재하던 성불평등과 가정폭력 문제를 증폭시켰다. 실패한 지원 프로젝트는 결국 여성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새로운 큰 산이 되어 그들의 존엄성이 날마다 이어지는 고된 여정과 굴욕 속에서 소진되게 만들었다. 질병은 또 다른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유령이었다. 멀리 떨어진 강 계곡의 수원지는 근처 여러 마을이 함께 사용하는 곳으로 사람과 가축이 뒤섞여 있어 수질이 매우 나빴다. 콜레라, 장티푸스, 이질 등 수인성 질병이 이곳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했다. 마을 진료소는 허술하기 짝이 없었고 약품은 턱없이 부족했다. 매번 질병이 유행할 때마다 아이들이 죽고 노동력이 쓰러져 안 그래도 취약한 가정 경제에 설상가상으로 타격을 입혔다. 마을 사람들은 물이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생존에 대한 갈망이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압도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두 우물이 처음 물을 뿜어낼 때 마을의 설사병 환자 수는 급격히 감소했다. 데이터계서는 한때 프로젝트 보고서에서 눈에 띄는 성과가 되었다. 그러나 우물이 버려진 후 질병은 더욱 맹렬한 기세로 다시 퍼져나갔고 마치 그 짧은 승리를 비웃는 듯 했다. 이러한 고된 일상 속에서 피로는 마을 전체의 상수가 되었다. 육체적인 피로가 아니라 뼛속까지 스며든 정신적인 소진이었다. 사람들의 눈빛은 흐릿해졌고 미래에 대한 어떤 상상력도 잃어버렸다.
그들은 더 이상 어떻게 농사를 발전시킬지, 어떻게 삶을 개선할지에 대해 논하지 않았다. 모든 에너지가 오늘 마실 물을 어떻게 찾을까라는 가장 원초적인 문제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었다. 공동체는 활력을 잃고 침묵하며 폐쇄적으로 변했다. 이러한 집단적인 정신적 소진은 어떤 물질적 빈곤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었다. 이는 미래에 정말 기회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곳 사람들은 이미 그것을 붙잡을 힘조차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저는 그 녹슨 물펌프 옆에 서서 멀지 않은 곳에서 한 어머니가 힘겹게 거대한 노란색 물통을 등에 메고 그녀의 아이가 맨발로 뒤를 따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갑자기 강렬한 무력감과 자기회의에 휩싸였습니다. 우리 소위 지원자들은 선의와 자원을 가지고 이곳에 왔지만 작동하지 않는 고철 덩어리와 이전보다 더욱 산산조각난 공동체만을 남겨두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한다고 자부했지만 어쩌면 우리 자신이 문제의 일부였는지도 모릅니다. 실패한 프로젝트의 결과는 단순히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넘어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사회의 모든 측면으로 파급되어 결국 공동체 존재의 근간, 미래에 대한 신뢰와 자신들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흔들리게 합니다. 지원 활동을 해오면서 저는 그다지 달갑지 않지만 비정상적으로 명확한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업계의 많은 활동은 본질적으로 정교하게 짜인 자선 연극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연극의 관객은 종종 수혜자 자신이 아니라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후원자, 재단, 그리고 본국의 납세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연극의 핵심 논리는 단기간에 눈에 보이고 측정 가능하며 홍보에 활용될 수 있는 성과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과정을 수없이 많이 직접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프로젝트 팀이 현장에 도착하여 빠른 수요 평가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보통 짧습니다. 시간은 돈이고 긴 현장 조사는 행정 비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리 설계된 설문지로 마을 사람들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묻습니다. 답은 거의 항상 똑같습니다. 우물, 학교, 진료소입니다. 이것들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것들이며 이해하기 쉽고 프로젝트 제안서의 명확한 목표로 쉽게 전환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프로젝트가 승인되고 자금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건설팀이 들어와 선정된 장소에서 뚝딱뚝딱 건설을 시작합니다. 이 기간 동안 가장 중요한 과정은 영상 기록입니다. 사진가는 가장 감동적인 장면들을 포착할 것입니다. 우리 엔지니어들이 땀 흘리며 일하는 모습, 현지 아이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둘러보고 기대에 찬 미소를 띠는 모습 말입니다. 이러한 사진과 비디오는 미래의 후원자들에게 업무를 보고하는 데 핵심적인 자료가 됩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공사가 완료되면 성대한 중홍식을 개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역 관리, 지역사회 지도자, 물론 언론도 초대할 것입니다. 현수막, 색종이 테이프, 연설, 이 모든 것이 빠질 수 없습니다. 가장 전형적인 장면은 외국인 지원 관계자와 현지 어린 소녀가 함께 상징적으로 펌프 손잡이를 눌러 맑은 물이 뿜어져 나오고 군중이 열렬한 환호를 터뜨리는 것입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쉴 새 없이 터지고 이 성공의 순간은 고정되어 프로젝트 보고서에서 가장 빛나는 페이지가 됩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는 철수입니다. 프로젝트 팀은 임무를 완수하고 짐을 꾸려 다음 구원이 필요한 곳으로 떠납니다. 우리는 아무도 읽지 못할 수도 있는 영업한 유지보수 매뉴얼과 몇 마디 구두 지시를 남기고 사라집니다. 우리의 임무는 완료되었고 보고서는 제출되었으며 자금도 결산되었습니다. 우리가 떠난 후 그 우물이 얼마나 오래 사용될지, 태양광 패널이 모래바람 속에서 몇 년을 버틸지, 자격 있는 교사가 없는 학교가 과연 진정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지, 이러한 것들은 종종 이 특정 프로젝트의 시간 프레임과 책임 범위를 벗어납니다. 이러한 모델의 문제의 근원은 복잡한 사회 발전 문제를 단순한 공학기술 문제로 축소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는 물 부족이라는 물리적 현상을 다루지만 수원을 유지하는 능력이라는 더 깊은 시스템적 도전을 완전히 간과합니다. 지속 가능한 급수 시스템은 펌프 한 대 그 이상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작동 및 유지 보수 방법을 아는 기술팀, 예비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채널,
물을 공정하게 분배하고 소액의 유지보수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지역사회관리위원회, 그리고 이 시스템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진심 어린 인정과 소속감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구축은 하드웨어 설치보다 훨씬 어렵고 훨씬 오래 걸립니다. 단 몇 개월 안에 완성될 수 없으며 몇 장의 사진으로 명확하게 보여줄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조직은 효율성과 비용을 고려하여 의도적으로 이러한 복잡한 부분을 회피합니다. 그들에게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선의에 의해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속한 투자 회수, 정량화 가능한 성과, 그리고 홍보의 용이성을 요구하는 업계 전체의 운영 논리에 묶여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에서는 새로운 우물을 파는 것이 낡고 실패한 시스템을 수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매력적입니다. 전자는 새롭고 희망찬 이야기의 시작이며 후자는 과거의 실패에 직면하고 문제의 복잡성을 인정해야 함을 의미하는데 이는 홍보 면에서 매우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불안한 역설이 발생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상당 부분의 인도주의 지원은 끊임없이 진보의 환상만을 만들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프로젝트로 이전 프로젝트의 실패를 덮으려 합니다. 보고서에는 건설된 우물의 수를 계속 쌓아 올리지만 여전히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우물의 비율에 대해서는 말을 아낍니다. 우리는 기부자들이 자신의 돈이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수의 공동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구축할 기회를 박탈하고 그들을 지원 의존이라는 악순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코렌 마을의 흙먼지 속에 서서 저는 다시 이 당황스러운 진실에 휩싸였습니다. 이것은 악의로 인한 비극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선의적인 실패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시스템의 나사못으로서 수년 동안 이러한 거치레를 만드는 데 일조해 왔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저에게 깊고 잊히지 않는 직업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습니다. 제가 지원업계 전체의 방식에 회의감을 느끼고 대충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부에 이 문제에 더 이상 관여하지 말라고 건의하려던 찰나 상황이 변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온 것입니다. 그들의 도착은 매우 조용했습니다. 눈에 띄는 로고가 붙은 SUV 차량 행렬도 없었고 미디어가 앞뒤로 따라다니는 모습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토요타 픽업 트럭 2대의 전문적이지만 특별할 것 없는 장비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선두에는 박이라는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보통 체격에 피부가 검게 그을려 있었고 눈빛은 고요하면서도 날카로웠습니다. 제가 만났던 직업적인 미소를 짓는 지원 관계자들과는 달리 그는 엔지니어에 가까운 신중하고 과묵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코렌 마을을 선택한 방식은 제 이해 범주를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일반적인 절차에 따르면 지원기관들은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실행되고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교통이 비교적 편리하고 지질 조건이 좋으며 지역사회의 협조도가 높은 모범 마을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코렘은 거의 모든 지표에서 발레였습니다. 외딴 위치, 2번의 실패 이력, 불신과 비협조적인 태도를 가진 마을 사람들. 이곳은 어떤 이성적인 프로젝트 매니저라도 피하려고 애쓸 함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선생은 이곳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그 실패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이유는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는 가지고 다니던 서류철에서 누렇게 바랜 문서 사본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빼곡한 영어 이름 목록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중 한 이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역사 기록을 살펴보았습니다. 1950년대 한국전쟁 당시 에티오피아는 유엔군을 지원하기 위해 유명한 카그뉴 대대를 파견했습니다. 그들은 당시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고 단 한 명의 전사자 시신도 적에게 넘겨주지 않은 용감한 부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명단에 있는 한 병사의 성씨가 바로 이 지역 출신입니다. 그의 손자가 아직도 이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얼어붙어 잠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것은 제가 인도주의 지원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인지틀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저는 데이터, 필요성, 그리고 실현 가능성에 기반한 의사결정 방식을 익숙하게 생각했지만 그들은 70년 전의 역사,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이 잊고 지낸 피해 빚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박 선생의 어조는 평온했고 격앙된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객관적인 사실을 진술하듯 말했습니다.
당시 서로 알지도 못하는 이 에티오피아 젊은이들은 지도에서조차 찾기 어려웠을 먼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피와 생명을 바쳤습니다. 오늘날 한국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운 좋게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도와주었던 사람들의 후손들을 찾아 그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2개의 폐쇄된 우물을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이것은 기부도 아니고 시해도 아닙니다. 이것은 지연된 보답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이곳이 가장 성공하기 쉬워서 온 것도 아니고 가장 도움이 필요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로 연결된 인연 때문에 온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제 세계관은 격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업계에서 지원은 보통 인도주의, 보편적 가치와 같은 거창한 단어로 포장되지만 그 본질은 종종 차가운 비용 효과 분석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의 이 말은 지원이라는 단어에 제가 상상해 본 적 없는 따뜻함과 역사적 깊이를 담은 새로운 의미를 불어넣어 읽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강자가 약자에게 일방적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한 평등한 가치 교환이었습니다. 이는 지원의 동기를 일시적인 동정심에서 벗어나 숭고한 역사적 책임감으로 승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제 마음은 모순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편으로는 제 이성과 경험이 이것이 너무나도 정교하게 짜인 홍보성 이야기, 즉 프로젝트를 포장하기 위한 감동적인 술책처럼 들린다고 속삭였습니다. 역사적 감정으로 과학적 평가를 대체하는 것은 전문가로서 매우 부적절한 일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박 선생의 꾸밈없는 눈을 보며 이것이 순전히 연기라고는 스스로를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직감이 말해주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심이며 완전히 다른 철학을 가지고 이곳에 왔다는 것을요. 그들의 다음 행동은 곧 제 직감을 증명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마을 곳곳을 탐사하며 새로운 우물을 팔 장소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매우 명확했습니다. 바로 저를 포함한 모든 이들이 사형 선고를 내렸던 그 2개의 폐쇄된 우물이었습니다. 이 지원은 처음부터 건설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구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한국팀의 도착은 문제 해결에 대한 저의 정의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촌장과 몇몇 어르신들, 그리고 저 자신까지도 그들이 새로운 땅을 조사하여 다시 우물을 팔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을 때 박 선생과 그의 팀은 녹슨 2개의 표물로 곧장 향했습니다. 그들은 그 고철덤이 주위를 에워싸고 마치 정밀기기의 고장 진단을 다루듯이 버려진 쓰레기 더미가 아닌 듯이 세심하고 거의 가혹할 정도로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촌장이 참지 못하고 다가가 몸짓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들, 이 2개는 이미 완전히 망가져서 고칠 수 없어요. 마을 서쪽 땅이 훨씬 좋고 우리는 거기에 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 선생은 고개를 들어 통역사를 통해 인내심 있게 설명했습니다. 어르신 조언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번에 새로운 우물을 더 팔어 온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왜 이 2 우물이 죽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가 실패의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다면 3번째, 4번째 우물을 파더라도 결국 같은 운명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마치 작은 돌멩이가 제 마음에 던져진 것처럼 잔잔한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이런 각도에서 문제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 업무 경험상 실패한 프로젝트에 대한 가장 흔한 처리 방식은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실패를 인정하고 깊이 연구하는 것은 힘만 들고 보람 없으며 기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뒤엎고 새로운 성공으로 과거의 실패를 덮는 것이 프로젝트 관리 논리에 더 부합하는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의 생각은 분명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2개의 표물은 수치의 상징이 아니라 귀중한 실패 사례 표본이었습니다. 그것들은 지역 지질, 기후, 공동체 관리, 기술 선택 등 일련의 복잡한 문제에 대한 실제 데이터를 담고 있었습니다. 다른 지원팀들은 폐기된 공사를 보았지만 한국인들은 한때 작동했지만 결국 붕괴된 시스템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히 새로운 시스템으로 옛 시스템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옛 시스템의 시체를 해부하여 사망 원인을 찾아내고 그것을 부활시키려 노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철학적 전환은 근본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지원의 중점이 물질적 자원 제공에서 시스템 능력 재건으로 옮겨갔음을 의미했습니다. 박 선생 팀은 이틀 내내 두 우물에 대한 전면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했습니다. 그들은 수동 펌프의 모든 부품을 분해하여 마모 및 녹슨 상태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전문 내시경 카메라로 우물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우물 벽의 구조와 퇴적 상황을 관찰했습니다. 또한 우물 바닥에 남아있는 물과 주변 토양 샘플을 채취하여 밀봉 봉투에 담아 화학 분석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움직임은 마치 엄숙한 고고학 발굴 작업을 하듯이 극도로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멀리서 구경하며 의아함과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외국인들은 이미 굳어버린 시체에 헛수고를 하는 이상한 의사들 같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런 방식은 비용 효율성이 극히 낮습니다. 새로운 우물을 파는 것이 이렇게 번거로운 고고학보다 시간과 노력이 덜 들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 저는 박 선생을 찾아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질문했습니다. 박 선생,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하시면 시간과 노력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이 두 우물의 문제는 명확합니다. 하나는 기계 고장이고 다른 하나는 수원 고갈입니다. 왜 바로 새 프로젝트를 시작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더 효율적일 텐데요. 박 선생은 손에 들고 있던 검사 보고서를 내려놓고 저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선생님, 효율성은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우리의 목표가 최단 시간 내에 이곳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것이라면 새로운 우물을 파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가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100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급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면 지난 20년간의 모든 실패 교훈을 완전히 이해하는데 한 주나 심지어 한 달을 투자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투자입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져온 돈과 장비는 언젠가 바닥이 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고 미래의 다양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그들만의 능력을 구축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왔다가 가는 구세주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잠재력을 활성화시키는 촉매제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실패를 직시하고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방법론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표 설정에서 의견이 달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목표 또는 제가 속한 지원 시스템의 목표는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완료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그의 목표는 성공적인 공동체를 육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자는 사물 중심이고 후자는 사람 중심입니다. 이 미묘해 보이는 차이가 모든 후속 행동 방식을 결정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한국인들에게 경외심과 호기심이 뒤섞인 완전히 새로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이미 지원의 범주를 넘어섰고 오히려 사회학적, 공학적 깊이를 가진 엄밀한 문제 해결 실험에 가까웠습니다. 그들은 성급하게 답을 주려 하지 않고 가장 근본적인 왜라는 질문에 집착했습니다. 문제의 근원에 대한 이러한 존중과 실패에 대한 솔직함은 제가 지난 직업 생활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쩌면 완전히 다른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지원 모델의 탄생을 목격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들의 실패에 대한 태도가 저를 놀라게 했다면 그들이 행동에 나서기 전에 한 준비 작업은 거의 경악스러울 정도의 헌신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두 폐쇄된 우물의 복구를 공식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박 선생은 팀이 에티오피아에 오기 전에 이미 완료한 숙제의 일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본 어떤 프로젝트의 사전조사 보고서보다 훨씬 더 상세한 두툼한 자료 묶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코렘 마을의 지리적 위치와 인구 데이터만 연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성 이미지 분석을 통해 주변 지역의 상세한 지형도와 수문 지질도를 작성했고 그 위에는 가능한 지하수층의 방향과 깊이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30년간 이 지역의 강수량 데이터를 수집하여 기후 변화 모델을 구축했고 이를 통해 미래 건기의 극심한 정도와 지하 수위의 예상 변동을 예측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그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과거에 그 두우물을 기증했던 유럽 자선단체와 국제조직의 프로젝트 기록을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시의 시추일지, 펌프 모델, 설치 과정, 심지어 프로젝트 종료 후에 평가 보고서 있었다면 것까지 상세히 연구했습니다. 박 선생은 한 서류를 가리키며 제게 말했습니다. 보세요. 첫 번째 우물에 사용된 수동 펌프는 90년대 독일에서 생산된 고전적인 모델입니다. 구조가 간단하고 튼튼하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핵심 부품 중 하나인 가죽 피스톤 게스킷이 건조하고 더운 기후에서 쉽게 노화되어 균열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유럽의 습한 환경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여기서는 시한폭탄과 같은 거죠. 그는 이어서 다른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미 독일 제조업체에서 고온과 건조에 더 강한 복합 소재로 제작된 개선된 피스톤 게스킷을 미리 주문했습니다. 또한 완전한 전문 수리 도구 세트와 상세한 그림 설명서도 가져왔고 이미 현지 아마라어로 번역해 두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한순간 하얘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땅을 밟기 전부터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예측하고 있었고 완전한 해결책을 준비해 두었으며 심지어 예비 부품과 현지화된 기술 문서까지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즉흥적인 지혜가 아니라 방대한 정보 수집과 엄밀한 논리적 추론에 기반한 시스템적인 공학이었습니다. 두 번째 태양열 펌프 우물에 대한 그들의 준비 또한 철저했습니다. 그들은 해당 펌프의 기술 매개 변수를 분석하여 설계 양정물을 얼마나 높이 끌어올릴 수 있는지 과 현지 실제 지하 수위가 건기 말에 임계점에 도달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일단 수위가 이 지점 아래로 내려가면 펌프는 과부하로 인해 자체 보호를 시작하며 빈번하게 멈추게 되는데 이것이 마을 사람들이 말하는 물이 나왔다 안 나왔다 한다는 현상의 원인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태양광 패널도 연구했는데 표면 코팅이 강한 자외선과 풍사 마모로 인해 광전 변환 효율이 매년 감소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해결책은 단순히 우물을 더 깊게 파는 것이 아닙니다. 박 선생은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양정이 더 크고 전력 소모가 적은 심정 펌프로 교체할 것입니다. 동시에 태양광 패널에 간단한 전기 청소 및 유지 보수 시스템을 설치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작동 방법을 가르칠 것입니다. 또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고장에 대비하여 예비 컨트롤러와 축전지도 가져왔습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등골에 서늘한 한기를 느꼈습니다. 이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엄청난 충격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한국인들에게 인도주의적 지원이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열정과 선의만으로 운에 맡기는 자선 활동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과학이었고 극도의 엄밀함, 극도의 전문성, 그리고 객관적인 법칙에 대한 극도의 존중을 요구하는 응용과학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프로젝트를 대하는 태도는 나사가 로켓 발사를 대하는 태도와 같았습니다. 모든 과정은 정밀한 계산과 위험 평가를 거쳤고 모든 가능한 고장 지점에 대해 예비 계획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우월감을 완전히 산산조각 냈습니다. 저는 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라고 자부했지만 그들 앞에서 제가 과거에 했던 소위 사전 조사라는 것이 얼마나 어설펐는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현장에 도착해서 문제를 발견하고 온갖 자원을 동원하여 불을 끄는 데 익숙했으며 이러한 임기응변 능력을 전문성으로 여겼습니다. 반면 그들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사무실에서 정보전을 통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대부분의 화재를 싹부터 제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동정이나 연민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연민은 위에서 내려다보는 감정이며 내가 무엇을 주면 너는 그것을 받아들여라는 태도를 낳습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문제 해결이라는 가장 순수한 기술적 목표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러한 순수함은 오히려 극도의 진지함과 존중을 낳았습니다.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모든 편견과 오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문제 자체의 모든 측면을 연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부터 그들에 대한 저의 시각은 질적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동기를 의심하지 않았고 그들의 방법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관하는 평가자에서 집중하는 학습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과학자와 엔지니어의 사고방식으로 지원 활동을 하는 이 팀이 과연 이 죽어가는 마을을 어디로 이끌어갈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깊이 있는 준비를 기반으로 한 전문 능력 자체가 어떤 구호나 약속보다도 강력한 선언이었습니다. 복구 작업이 정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광경은 제가 과거에 보았던 어떤 공사 현장과도 확연히 달랐습니다. 마치 야외에서 진행되는 개방형 기술 워크숍 같았습니다. 먼저 수동 펌프 우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팀의 엔지니어들은 다른 공사팀처럼 마을 사람들을 안전선 밖에 격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계에 관심 있는 마을 젊은이들을 적극적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은 분해한 모든 부품을 거대한 방수포 위에 외과 의사가 수술 도구를 준비하듯이 깔끔하게 배열했습니다. 팀을 이끄는 한국인 엔지니어는 김 선생이었는데 과묵했지만 극도로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노후화되어 갈라진 가죽, 피스톤 게스킷을 들어 먼저 아말하여 단어 카드로 사람들에게 이 부품의 이름을 알려주었고, 이어서 통역사를 통해 그 기능과 왜 이곳 기후에서 고장 났는지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복합 소재로 만들어진 개량형 게스킷을 꺼내 젊은이들이 직접 만져보며 재질의 차이를 느끼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김 선생은 직접 조립하지 않고 마을의 사무엘이라는 젊은이에게 도구를 건네주었습니다. 사무엘은 다소 어색해하며 망설이다가 렌치를 받았습니다. 김 선생은 재촉하지 않고 그림 설명서의 단계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간단한 단어와 손짓으로 글을 한 단계 이끌었습니다. 사무엘이 첫 단계를 잘못 조립하자 주변 동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얼굴이 붉어져 도구를 돌려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 선생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고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다시 시도하라고 격려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사소한 이 장면이 제 마음속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전통적인 지원 모델에서 우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고 현지인들은 구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효율성, 즉 가능한 한 빨리 일을 끝내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의 방식은 효율성의 정의를 빠른 작업 완료에서 효과적인 기술 이전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 처음의 어설픔과 실수를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무엘이 오늘 조인 이 나사 하나가 그들이 100개의 나사를 조인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물을 수리하고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이 우물을 수리할 수 있는 첫 번째 현지 기술자들을 양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전 내내 이런 거의 교육적인 분위기 속에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멀리서 지켜보다가 서서히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아이들과 이웃들이 외국 전문가들의 지도 아래 그 고철 더미를 조금씩 원래 모습으로 되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무감각함과 의심에서 점차 호기심과 집중으로 변해갔습니다. 김 선생의 지도 아래 사무엘이 마지막 부품을 성공적으로 장착하고 직접 펌프 손잡이를 눌러 맑은 물줄기가 콸콸 뿜어져 나오자 군중 속에서 터져 나온 환호는 제가 들었던 어떤 중홍식의 환호보다도 진심이었고 우렁찼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그들이 수동적인 수혜자가 아니라 직접 참여한 당사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우물의 부활에는 그들 자신의 공로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더 복잡한 태양열 펌프 우물이었습니다. 한국팀은 소형 시추 장비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적은 새로운 우물을 파는 것이 아니라 기존 우물의 확장 및 심화였습니다. 그들은 원래 우물이 너무 얕게 파여 계절적인 얕은 대수층에만 도달했기 때문에 건기만 되면 고갈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더 안정적이고 깊은 지하수맥에 도달하기 위해 아래로 30m를 더 시추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 또한 생생한 지질학 수업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시추 드릴로 파낸 다양한 깊이의 암석 코어 샘플을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서로 다른 암층의 구성과 지하수가 이 암층 사이에서 어떻게 저장되고 흐르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추상적인 지질학 지식은 이러한 직관적인 방식을 통해 알기 쉽게 전달되었습니다. 새로운 심정 펌프와 제어 시스템을 교체할 때도 그들은 사무엘과 그의 동료들을 초대하여 참여시켰습니다. 그들은 방수 전기 케이블을 연결하는 방법,
컨트롤러 매개 변수를 설정하는 방법, 축전지 잔량을 판단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러한 지식은 마을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지만 한국 엔지니어들은 매우 인내심 있게 반복해서 시연하며 그들이 진정으로 숙달할 때까지 가르쳤습니다. 모든 장비 설치가 완료되고 태양광 패널이 고원의 햇살 아래 반짝이며 새로운 펌프가 깊은 지하수를 끊임없이 끌어올려 저수탑에 채워넣자 마을 전체가 활기를 띠었습니다. 아이들은 물이 나오는 곳에서 뛰어놀았고 여성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보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성공이 이전의 성공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성공은 화려한 마술 공연과 같아서 마을 사람들은 결과에 놀랐지만 과정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마술사가 떠나면 마법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국인들이 마술을 공연했을 뿐만 아니라 마술의 비밀을 마을 사람들에게 조금씩 전수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남긴 것은 단순히 물이 나오는 2개의 우물이 아니라 이 우물들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씨앗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엘과 그의 동료들이 그들의 얼굴에 자부심을 가득 띠고 새로운 펌프 주위에 모여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생명을 되찾은 우물의 진정한 가치는 흘러나오는 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 과정에서 사람과 사람, 사람과 기술 사이에 구축된 새로운 연결고리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은 마을 사람들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준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동반하고 힘을 실어준 것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변화이며 물고기를 주는 것에서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으로 수없이 이야기되었지만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지원 철학의 완벽한 실현이었습니다. 마을이 다시 물을 얻은 기쁨에 잠겨 있을 때 저 역시 이 프로젝트가 다음 단계인 교육과 인수인계로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가장 원시적이고 거친 방식으로 예기치 않은 시험이 닥쳐왔습니다. 에티오피아 고원의 우기는 늘 맹렬하고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전날까지 맑은 하늘이었던 것이 다음날 저녁에는 납회색 먹구름으로 가득 찼습니다. 광풍이 모래와 돌을 휘감아 휩쓸고 지나가자 이어서 콩알만한 빗방울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것은 만물을 적시는 봄비가 아니라 파괴적인 기운을 품은 폭우였습니다. 건조하고 갈라진 땅은 엄청난 양의 물을 빠르게 흡수할 수 없었고 흙탕물이 곧 가을을 이루어 마을을 가로지르며 맹렬히 돌진했습니다. 저는 당시 마을의 임시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다가 갑자기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를 들었습니다. 뛰어나가 보니 제 마음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새로 지은 저수탑은 지대가 높아 일단 위험하지 않았지만 2개의 우물, 특히 지대가 낮은 수동 펌프 우물은 홍수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었습니다. 흙탕물은 흙, 가축 분뇨, 온갖 쓰레기를 섞은 채 빠르게 우물가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일단 우물가가 잠기면 우물 아래의 전체 수원 시스템이 심각하게 오염되어 이전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터였습니다. 더 나쁜 것은 폭우로 인해 우물벽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불가항력이었습니다. 어떤 지원 프로젝트의 표준 운영 절차에 따르더라도 이 정도의 자연재해에 직면하면 최우선 과제는 인력과 장비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한국팀이 즉시 철수를 조직하거나 적어도 정밀 장비를 안전한 곳으로 옮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과거에 저는 홍수로 인해 수만 달러의 장비가 손상되고 전체 프로젝트가 중단될 수밖에 없었던 팀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산 보호는 프로젝트 관리에서 의심할 여지가 없는 철칙입니다. 그러나 제가 폭우를 뚫고 흙탕물에 발이 빠져가며 우물가로 달려갔을 때 제가 본 광경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박 선생과 그의 팀원들 중 아무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비를 입고 무릎 깊이의 진흙탕물 속에 서서 자신의 몸과 급하게 찾은 모래 주머니들로 우물가 주위에 임시 둑을 쌓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쓰고 있었습니다. 빗물이 얼굴에 쏟아져 내려 거의 눈을 뜰 수 없었습니다. 인내심 많았던 엔지니어 김 선생은 2명의 젊은 한국 팀원들과 함께 방수포와 밧줄을 이용해 펌프 상단을 감싸서 흙탕물이 틈새로 스며드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빠르지 않았고 발 아래 진흙탕이 유난히 미끄러워서 다소 서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고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황함 대신 강철 같은 집중력만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선진국에서 온 지원 전문가들 같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들의 터전을 지키는 평범한 농부들 같았습니다. 저는 넋을 잃고 바라보았고 저 또한 폭우 속에 있다는 사실조차 완전히 잊었습니다. 제 머릿속의 첫 생각은 그들이 미쳤나 였습니다. 우물 하나를 보호하기 위해 홍수에 휩쓸리거나 벼락에 맞을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과연 가치 있는 일인가? 비용 효과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완전히 비합리적이었습니다. 우물 하나의 가치는 아무리 따져도 사람의 생명 안전과 값비싼 장비에 비할 수 없습니다. 우물이 정말 파괴된다 해도 비가 그치면 다시 청소하거나 심지어 재건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 순간에 겉보기에 무의미한 희생을 하는 것일까요? 제가 망설이며 충격에 빠져 있는 동안 박 선생의 발이 미끄러져 진흙탕물에 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재빨리 일어나 얼굴에 진흙탕물을 닦아내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다시 들어 올려 둑 위에 필사적으로 쌓아 올렸습니다. 이 장면은 마치 번개처럼 순식간에 저를 강타했습니다. 저는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프로젝트도 우물도 완성해야 할 일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 마을에 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어려움에도 이 약속이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행동으로 증명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을 때 그들은 이 시스템과 흥망성쇠를 함께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폭우는 잔인한 시금석이 되어 서로 다른 지원 철학 사이에 엄청난 차이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지원을 단기적인 일로 여기는 팀들은 위험 앞에서 철수를 선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논리는 자신을 보존하여 장래에 더 많은 사람을 돕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합리적이고 비난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남았습니다. 그들은 이 순간의 철수가 단지 물리적인 떠남이 아니라 정신적인 배신이라는 것을 깊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마을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할 때 자신을 보호하는 것을 선택했다면 이전에 동반, 역량 강화, 책임에 대한 그들의 모든 언사는 한순간에 공허한 거짓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힘들게 쌓아 올린 우물물보다 더 귀한 신뢰는 이 홍수와 함께 흔적도 없이 씻겨 내려갔을 것입니다. 그들이 지키고 있던 것은 이미 우물 자체가 아니라 이 절망의 땅에서 겨우 다시 불붙은 희망의 불씨였습니다. 그들은 일단 이 불씨가 다시 꺼지면 다시는 불을 붙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지원의 도덕적 차원이 전례 없는 방식으로 제 눈앞에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때로는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그 자리에 있었느냐가 중요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빗속으로 뛰어들어 모래주머니 하나를 들고 그들의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는 몰랐지만 더 이상 팔짱만 끼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바람치는 저녁에 제가 본 것은 모든 프로젝트 보고서나 데이터 지표를 초월한 가장 순수하고 위대한 지원 정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폭우 속에서 한국팀이 우물을 필사적으로 구조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처음의 반응은 충격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외지인들이 급하게 왔다가 가는 것에 익숙했고 어려움 앞에서 귀한 손님들이 가장 먼저 자신을 보호하는 것을 선택하는 데 더욱 익숙했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이 비에 흠뻑 젖고 진흙투성이인 한국인들은 그들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처음에는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이 그저 자기 집 처마 밑에 서서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복잡했고 놀라움, 의심,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감동받은 듯한 물결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박 선생이 넘어지는 것을 보았고 김 선생이 펌프 헤드를 필사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 외국인들이 온 마을 사람들의 생계에 관련된 일에 목숨을 걸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한 어르신이 지팡이를 짚고 처마 밑에서 가장 먼저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비틀거렸지만 눈빛은 비정상적으로 굳건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건축 자재가 쌓여 있는 곳으로 가서 힘겹게 나무판 하나를 들고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마치 신호탄 같았습니다. 이어서 점점 더 많은 마을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남자들은 삽과 괭이를 가져왔고 여자들은 집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마대와 방수포를 날랐습니다. 심지어 아이들까지도 작은 물통으로 흙을 나르는 것을 도왔습니다. 사무엘과 그의 젊은 동료들은 더욱 앞장섰습니다. 그들은 방금 배운 지식을 활용하여 우물가의 밀봉 상태를 확인하고 더욱 전문적인 방법으로 한국 엔지니어들이 둑을 강화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순식간에 우물가의 빈터는 활기 넘치는 자구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누구도 조직하지 않았고 누구도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이들의 행동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샘솟는 본능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람들 속에 서서 필사적으로 모래주머니를 전달하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엄청난 파도가 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15년간 일하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프로젝트 계획서에 지역사회 참여라는 단어를 수없이 적었고 다양한 형태의 동원대회를 조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위에서 아래로의 의도적인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참여는 수동적이거나 심지어 약간의 보상을 받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코렘 마을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것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것은 아래에서 위로의 완전히 자발적인 집단 행동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옆에서 구원받기를 기다리는 수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두 손으로 자신들의 터전을 보호하는 책임을 스스로 짊어졌습니다. 그들은 한국 팀과 어깨를 나란히 싸웠고 흙탕물은 서로의 피부색 경계를 흐릿하게 만들었으며 공동의 목표가 그들의 마음을 단단히 연결시켰습니다. 한국인들의 초기 고수는 호수 한가운데 던져진 돌멩이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지금의 반응은 그 돌멩이로 인해 퍼져나가는 점점 더 강력해지는 잔잔한 물결이었습니다. 이 순간 지원의 권력 관계는 근본적으로 역전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당신들을 돕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자가 되었습니다. 공동체는 수동적인 객체에서 힘 있는 주체로 변모했습니다. 폭우는 밤새도록 계속되었습니다. 아무도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둑은 계속해서 무너지고 그때마다 빠르게 다시 메워졌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몇몇 여성들은 자발적으로 멀지 않은 처마 밑에 모닥불을 피우고 따뜻한 커피와 옥수수 죽을 끓여 최전선에서 싸우는 사람들에게 날라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음식은 그렇게 습하고 추운 밤에 단순히 체력을 보충해 주는 것을 넘어 말없는 위로와 지지가 되었습니다. 날이 밝자 폭우는 마침내 서서히 멎었습니다. 우물가 주위의 둑은 비록 비뚤어졌지만 결국은 지켜냈습니다. 두 우물은 무사했습니다. 첫 햇살이 구름을 뚫고 사람들의 지쳤지만 안도하는 얼굴에 비칠 때 누구도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은 고요했습니다. 한국 팀원들과 마을 사람들은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해와 존경심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싸움을 겪었고 언어와 국경을 초월한 전우애를 맺었습니다. 저는 눈앞에 이 모든 것을 보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폭우는 재앙이었지만 동시에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귀중한 촉매제가 되었다는 것을요. 그것은 극단적인 방식으로 어떤 훈련이나 동원도 이룰 수 없는 목표, 즉 지역사회의 내재적인 능동성과 주인의식을 진정으로 자극하는 것을 달성했습니다. 이 순간부터 이 프로젝트는 진정으로 현실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인들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코렘 마을 자신들의 프로젝트가 된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그들의 헌신을 통해 감사를 얻은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 신뢰와 동반자 관계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행동으로 자신들이 왔다 가는 나그네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과 고락을 함께할 동지임을 증명했습니다. 이러한 관계가 일단 구축되자 이후의 모든 기술 이전과 지역사회 자치를 위한 가장 견고한 정서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저는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변화가 이 척박한 마을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폭우가 지나간 후 마을은 평온을 되찾았지만 새로운 도전이 잇따랐습니다. 홍수는 우물을 파괴하지는 않았지만 엄청난 양의 지표 오염물이 빗물과 함께 지하로 스며들어 얕은 수원의 수질이 악화될 조짐을 보였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마을 상류 멀지 않은 곳에 버려진 광산 주변 토양에 미량의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곳의 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막연히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과학적인 검사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팀은 이에 대해 높은 경각심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즉시 두 우물과 마을 주변의 다른 수원지에서 많은 양의 물 샘플을 채취하여 휴대용 수질 검사 장비로 1차 선별을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복구된 우물물 중 하나에서 비소 함량이 미량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이 발견은 모든 사람들의 안도감을 다시 불안감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비소 중독은 만성적인 것이어서 단기적으로는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장기간 마시면 피부 병변, 신경계 손상, 심지어 암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물물이 맑아 보여도 보이지 않는 살인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문제는 기계 고장이나 물 부족보다 훨씬 더 다루기 어렵고 위험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공학기술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공중보건 위기였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당혹감과 함께 뒤늦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제 과거 프로젝트 경험에서 수질 검사는 보통 비교적 간소화된 과정이었고 명확한 병원성 세균이 발견되지 않으면 프로젝트는 합격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중금속 오염과 같이 정밀 장비로만 검출할 수 있는 문제는 장비와 기술의 한계로 인해 종종 간과되었습니다. 한국팀의 이러한 거의 병적인 엄밀함이 아니었다면 이 잠재적인 거대한 위험은 간과되어 결국 마을 사람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 새롭고 어쩌면 가장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여 저는 한국팀이 낙담하거나 심지어 너무 복잡한 이 프로젝트를 포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박 선생의 반응은 비정상적으로 침착했습니다. 그는 모든 팀원들과 마을 어르신들을 소집하여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는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이것은 나쁜 소식이지만 또한 좋은 소식입니다. 나쁜 소식은 우리 수원이 오염 위협에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우리가 그것을 제때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임무는 단지 깨끗한 물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질 변화를 장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문제에 겁먹지 않고 오히려 이를 프로젝트를 심화시키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즉시 3단계 대응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첫째, 긴급 개입. 그들은 차량에서 활성탄과 역삼투막을 핵심으로 하는 소형 정수 장비 몇 대를 내려 우물 출수구에 설치했습니다. 이 장비들은 물속의 중금속 이온을 효과적으로 여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비소의 위험성을 상세히 설명하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모든 식수는 이 추가적인 정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알렸습니다. 둘째, 정확한 원인 추적. 그들은 오염을 발견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은 오염의 원천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그들은 더 정밀한 샘플링 장비를 가지고 지하수의 가능한 흐름을 따라 상류 지역을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그들은 버려진 광산 주변에서 다양한 깊이의 흙과 암석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전체 과정은 마치 환경 탐정이 독극물 사건을 해결하는 것 같았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계는 장기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샘플을 수도 아디스아바바의 전문 실험실로 보내 정확한 분석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그들은 세 번째 가능성, 즉 완전히 새로운 더 깊은 우물을 파는 것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오염된 얕은 대수층을 뚫고 지표수 시스템과 완전히 격리된 깊은 압력수를 직접 끌어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장비와 기술 요구 사항이 매우 높고 비용도 매우 많이 드는 엄청난 기술적 도전이 될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다시 그들의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철학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문제의 복잡성 때문에 물러서지도 않았고 미봉책과 같은 임시방편을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최악의 가능성을 직시하고 단기적인 비상사태부터 장기적인 근본 해결까지의 완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저를 가장 감동시킨 것은 마을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숨기지 않고 완전한 투명성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중금속이 무엇인지, 어떻게 수원에 유입되는지,
그리고 인체에 어떤 해를 끼치는지 설명했습니다. 분명 공포가 생겼지만 이러한 정보에 기반한 공포는 곧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동기로 바뀌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조직되어 한국팀의 조사 작업을 돕고 상류 지역에 대해 그들이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기술적 차원의 난관 극복을 넘어 신뢰에 대한 궁극적인 시험이었습니다. 가장 나쁜 진실을 협력자에게 말하고 그들과 함께 직면하도록 초대할 때 그들 사이에 구축되는 것은 가장 깨지지 않는 신뢰 관계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한국인들이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자신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며칠 후 세 번째 우물의 시추가 시작되었습니다. 거대한 시추기는 귀청이 터질 듯한 굉음을 내며 드릴을 지구 깊숙한 곳으로 한 미터씩 밀어넣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이번에 그들이 도전하는 것은 이 마을이 한 번도 도달해 본 적 없는 깊이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을의 미래를 위해 오염 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희망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드릴이 마침내 단단한 안반을 뚫고 지하 깊은 곳에서 강력한 물줄기가 뿜어져 나올 때 그 기쁨은 이전 두 번보다 훨씬 컸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번에 흘러나오는 것이 단순히 물이 아니라 가장 혹독한 시험을 거친 후에 진정한 의미의 생명의 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지 깨끗한 것을 넘어 안전했습니다. 이 맑은 물줄기는 마을의 갈증을 씻어냈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짓눌렀던 미지에 대한 두려움과 운명에 대한 무력감을 씻어냈습니다. 그것이 회복시킨 것은 단순히 수원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하지만 가장 소중한 권리,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을 것이라고 믿을 권리였습니다. 제 직업 생활에서 프로젝트의 끝은 보통 화려한 성공으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우리는 상세한 종료 보고서를 작성하고 전후 비교 사진과 데이터를 첨부하며 모두가 즐거워하는 인도식을 개최한 후 우리의 임무는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팀에게는 세 번째 깊은 우물에서 성공적으로 물이 나오고 수질 검사 결과가 음용 기준을 완전히 충족했을 때 이 모든 것이 단지 새로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축하하지도 서둘러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박 선생은 모든 마을 사람들을 소집하여 프로젝트가 두 번째 단계, 즉 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 강화 및 지속 가능한 운영 단계로 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물을 가져다 주었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떠난 후에도 여러분이 이 우물들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여러분의 자손 대대로 100년 동안 봉사할 수 있기를 더욱 바랍니다. 다음 한 달 동안 코렘 마을은 활기 넘치는 지역사회 기술학교로 변모했습니다. 한국인들은 그들의 지원 철학을 개념에서 벗어나 조작 가능하고 전승 가능한 시스템으로 완전히 전환시켰습니다. 먼저 그들은 공식적으로 코렘 마을 수자원관리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이 위원회의 구성원은 촌장이 직접 임명한 것이 아니라 전 마을 주민 투표를 통해 선출되었습니다. 후보자들은 자신의 관리 구상을 발표하고 마을 사람들의 질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민주적인 절차는 위원회의 합법성과 대표성을 보장했으며 처음부터 마을 사람들의 공공참여 의식을 길러주었습니다. 결국 한국인들과 함께 수리 기술을 가장 먼저 배웠던 젊은 사무엘이 압도적인 표차로 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그들은 체계적인 기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은 몇 개의 다른 소그룹으로 나뉘어 개별 맞춤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사무엘을 필두로 한 기술 유지보수팀은 김 선생과 함께 세 가지 급수 시스템, 수동 펌프, 태양열 펌프, 심정 펌프, 의 모든 유지보수 절차를 심층적으로 배웠습니다. 그들은 부품 교체 방법뿐만 아니라 소리, 물 흐름 등 미세한 변화를 통해 장비의 작동 상태를 판단하여 예방적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교육이 끝났을 때 김 선생은 전문 수리도구 세트 전체를 사무엘에게 정중하게 건네주었습니다. 그 광경은 구호 물품 전달이라기보다는 기술 전수에 가까웠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교육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수질 모니터링 팀이었습니다. 한국 팀은 간단하고 사용하기 쉬운 휴대용 수질 검사 키트를 남겨주고 마을 여성 몇 명에게 사용법을 손수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물의 산성도, 탁도, 그리고 대장균과 같은 일반적인 오염물질의 존재 여부를 검사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 이후로 매일 정기적으로 수질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마을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이 그들의 책임이 되었습니다. 이 배치는 매우 현명했습니다. 여성들에게 공동체 공공사업에서의 발언권을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가정의 주요 물 사용자이자 건강관리자로서의 신분을 활용하여 그들을 수원 안전에 가장 경각심 있고 책임감 있는 수호자로 만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그들은 수자원관리위원회가 소규모의 수도, 요금 징수 및 재정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각 가정은 사용량에 따라 매달 아주 적은 금액의 요금을 납부했습니다. 이 돈은 위원회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전용 계좌에 적립되어 미래의 장비 유지 보수 및 부품 교체를 위한 수리기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무료로 제공되는 것은 종종 소중히 여겨지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물에 대해 아주 조금이라도 비용을 지불해야만 그것을 진정으로 자신들의 자산으로 여기고 자발적으로 아끼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시스템의 구축은 미래에 우물이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여 외부 지원에 대한 의존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게 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두껍고 그림이 풍부한 코렛마을 급수 시스템 운영 매뉴얼까지 편찬했습니다. 이 매뉴얼은 아마라어로 작성되었으며 모든 장비의 원리도, 작동 절차, 일반적인 고장 해결 방법, 수질 검사 단계, 재정 관리 양식, 그리고 수자원관리위원회의 회의 규칙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매뉴얼은 이 마을 급수 시스템의 헌법이자 백과사전과 같아서 모든 지식과 제도가 인력 변동으로 인해 유실되지 않고 대대로 전승될 수 있도록 보장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제 마음은 전례 없는 충격으로 가득 찼습니다. 대부분의 지원 모델은 제품 전달이 종착점입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의 모델은 제품 전달이 시작점이고 스스로 운영하고 스스로 수리하고 스스로 발전하는 완전한 생태계 구축이 종착점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지속 가능성이 장비가 얼마나 튼튼한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장비를 사용하고 관리하는 사람의 능력과 책임감이 얼마나 큰지에 달려 있음을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떠날 때 어떤 행사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박 선생은 사무엘과 위원회 위원들을 불러놓고 마치 멀리 떠날 어르신처럼 몇 마디 당부의 말을 전한 후 그의 팀과 함께 조용히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들이 왔을 때처럼 겸손하게 말입니다. 그들은 떠났지만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은 듯 했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장비는 남았고 그들이 가진 지식도 남았으며 그들이 주창한 제도 또한 남았습니다. 그들은 인도주의 지원의 최고 경지, 즉 스스로 불필요한 존재가 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국인들이 떠난 후 저는 평가자로서 코렛마을에 몇 달 더 머물렀습니다. 그들이 정성껏 구축한 이 시스템이 외부 지원 없이도 정말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본 것은 저의 가장 대담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수자원관리위원회는 사무엘의 지도 아래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주 정기회의를 열어 급수 상황을 논의하고 수도 요금 징수 진행 상황을 기록하며 모든 계좌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한 번은 태양열 펌프의 센서에 작은 고장이 발생하여 급수가 불안정해진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무엘과 그의 기술팀은 그 두꺼운 매뉴얼을 참조하며 반나절의 탐색 끝에 놀랍게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물이 정상적으로 다시 흐르자 그들의 얼굴에 떠오른 진심 어린 자부심과 기쁨은 어떤 외부의 성공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성 수질 모니터링 팀 또한 맡은 바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들이 매일 검사한 결과는 마을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폭우 후 수동 펌프 우물물에서 대장균이 약간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을 발견하자 그들은 즉시 우물가에 음용 중단, 세척 전용이라는 팻말을 걸고 마을 사람들에게 더 안전한 심정수를 마실 것을 권유했습니다. 이러한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자율 관리는 마을 전체의 공중보건 수준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한국인들이 남긴 것은 단순히 3개의 우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이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자신들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에 대한 자율권을 남겼습니다. 과거의 물은 하늘의 은총이었고 외지인의 시혜였습니다.
그것은 통제할 수 없고 불확실한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있지만 내일은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저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물은 그들이 이해하고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는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물이 어디서 오는지, 어떻게 깨끗하게 유지하는지, 물을 흐르게 하는 기계를 어떻게 수리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확신과 통제감은 공동체 전체에 엄청난 심리적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에서는 과거의 무감각함과 무력감이 사라지고 자신감과 여유가 더해졌습니다. 이러한 자율권은 곧 연쇄 반응을 일으켜 우물 밖의 영역으로도 퍼져나갔습니다. 물을 길어오는데 더 이상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모되지 않으면서 여성들은 직조나 가금류 사육과 같은 가계 부업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특히 여자아이들은 모두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다시 아베바라는 소녀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깨끗한 교복을 입고 교실에 앉아 있었고 눈빛은 밝게 빛났습니다. 학교 출석률은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안정적인 깨끗한 수원은 농업 발전 또한 가능하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집 마당에 작은 텃밭을 일구어 채소를 심기 시작했고 이는 자신들의 영양을 개선했을 뿐만 아니라 남는 채소는 장터에 내다 팔아 가게 수입을 늘렸습니다. 마을 경제는 마치 샘물이 솟아나듯 느리지만 꾸준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지원의 궁극적인 의미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음식, 돈 혹은 장비 등 어떤 것을 단순히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지원은 수혜자가 자신의 운명을 다시 주체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측정하는 기준은 외부에서 얼마나 많은 자원이 투입되었는지가 아니라 내부에서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자라났는지여야 합니다. 제가 과거에 참여했던 프로젝트들을 돌이켜보면 우리도 많은 것을 남겼습니다. 학교 건물, 진료소, 도로 같은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능력은 거의 남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마치 뛰어난 건축가들처럼 화려한 껍데기를 만들었지만 그 껍데기에 영혼을 불어넣는 것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현지인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영혼이 없다면 아무리 견고한 건물이라도 결국 폐허로 변할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코렌 마을에서 한 모든 일은 저에게 진정한 도움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지원의 최고 형태는 영원히 감사받는 영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의 이전과 제도 구축을 통해 스스로 역사 무대에서 완전히 퇴장하고 원래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할 사람들에게 무대의 중심을 돌려주는 것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들이 남긴 가장 귀중한 유산은 세 개의 우물이 아니라 코렌 마을 주민들의 마음속에 새로 파인 자립과 존엄이라는 이름의 우물이었습니다. 코렌 마을의 변화는 곧 마을 자체의 범위를 넘어 더 넓은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인근 마을 주민들이 이곳의 기적 같은 소식을 듣고 반신반의하며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세계에 안정적으로 물이 나오는 우물과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깔끔하게 운영하는 관리 시스템을 직접 보고는 경악과 부러움으로 가득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웃 마을 촌장이 젊은이 몇 명을 데리고 사무엘과 그의 수자원관리위원회를 찾아와 배우러 왔습니다. 그들은 코렌 마을이 어떻게 해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사무엘은 더 이상 수줍음 많은 젊은이가 아니었고 자신감 있고 침착하게 방문객들에게 위원회를 어떻게 선출하고 기술 유지 보수를 어떻게 하며 수리 기금을 어떻게 설정하고 수지를 어떻게 모니터링하는지 등 자신들의 경험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한국인들이 남긴 아마라여 매뉴얼을 귀한 보물처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한때 외부 지원에 완전히 의존했던 마을이 이제는 지식과 경험을 외부로 전파하는 지역 중심지로 변모한 것입니다. 지원의 사슬은 이곳에서 놀랍게 역전되었습니다. 도움은 더 이상 위에서 아래로의 일방적인 흐름이 아니라 같은 수준에서 횡적으로 확산되고 복제되기 시작했습니다. 코렌 마을의 성공은 고립된 점이 아니라 배우고 모방할 수 있는 모델이 된 것입니다. 이 모델의 영향력은 점차 더 높은 차원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지방정부의 수자원 부서 관리들은 관련 소식을 듣고 시찰단을 파견했습니다. 그들은 코렌 마을의 지역사회 자치 모델,
특히 그 완전한 관리 제도와 교육 시스템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들의 공식 보고서에서 코렘 마을은 농촌 수자원 지속 가능한 관리의 모범 사례로 칭송되었습니다. 이후 저의 기관을 포함하여 에티오피아에서 활동하던 일부 국제 조직들도 코렘 마을 사례를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제출한 한국 모델에 대한 상세한 평가 보고서는 본부에서 격렬한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는 한국인들이 해낸 것이 바로 우리가 수년 동안 주창했지만 효과적으로 달성하지 못했던 목표, 즉 진정한 지역사회 역량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니세프터의 한 관계자는 코렘 마을을 방문한 후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프리카에 수천만 달러를 들여 수천 개의 우물을 건설했지만 항상 이 우물들의 사후 유지보수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작은 마을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저비용 고효율의 해결책을 제공했습니다. 코렘 마을 이야기는 이러한 공식 및 비공식 경로를 통해 서서히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다른 지원 철학이 완전히 실현 가능하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제 지원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조용했던 한국은 이로 인해 무형기지만 매우 귀중한 자산인 명성과 존경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존경은 막대한 자금 투입이나 화려한 홍보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공적으로 구원받은 마을에서 사무엘의 자신감 넘치는 이야기에서 학교로 돌아간 아베바의 웃는 얼굴에서 이웃마을 주민들의 부러운 눈빛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뿌리내린 가장 진실한 소프트 파워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제 시각도 존경에서 존경을 넘어선 감탄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코렘 마을에서 한 모든 일 뒤에는 심오한 국가적 전략 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때 국제 원조를 받고 전쟁과 빈곤을 겪었던 나라는 도움을 주는 입장이 되었을 때 무엇이 수혜자에게 진정으로 필요한지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의존의 고통을 겪었기에 자율적인 능력을 남기기로 선택했고 원조의 근시안을 목격했기에 10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코렘 마을에 세운 것은 단순히 수자원 공학의 모범 사례만이 아니라 국가 이미지의 모범 사례였습니다. 그들은 어떤 구호도 외치지 않았고 어떤 홍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논란의 여지 없는 성공 사례를 통해 한국의 가치관, 엄밀함, 실용주의, 존중, 그리고 자신들의 역사적 경험에 기반한 깊은 공감을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문제를 착실하게 해결함으로써 인심과 국제적 명성을 얻는 방식은 어떤 거창한 외교적 수사나 언론 홍보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만물을 적시는 비처럼 소리 없는 영향력이었고 느리지만 비정상적으로 견고했습니다. 구원받은 마을에서 공인된 모델로 한국인들은 교과서적인 소프트 파워 구축을 완수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단지 70년 전 거의 잊힌 역사와 보훈하고자 하는 단순하지만 숭고한 마음이었습니다. 코렘 마을에서의 경험은 마치 수술용 칼처럼 잔인하고 정밀하게 15년간의 제 직업적 신념을 해부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매우 논쟁적이고 어쩌면 제 업계 동료들 전체를 불쾌하게 할 수도 있는 질문에 직면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제 지원은 그 밑바탕의 논리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오랫동안 우리 업계는 은밀하고도 고압적인 가정 위에서 운영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지원자와 수혜자로 나누었고 빈곤 지역 사람들을 자원과 능력이 부족한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외부의 우월한 힘으로써 그들의 삶에 개입하여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학교를 지어주었지만 어떤 종류의 교육이 필요한지는 거의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약품을 제공했지만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는 거의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우물을 파주었지만 그들이 어떻게 우물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을지는 거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가장 순수한 선의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타자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수혜자를 수동적이고 무력한 위치에 고정시키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서의 존엄성과 권리를 박탈했습니다. 우리가 구세주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수록 그들의 의존 심리는 더욱 강화되었고
따라서 빈곤의 근원, 능력의 결여은 영구적으로 고착화되었습니다. 많은 프로젝트의 실패는 자금 부족이나 기술 낙후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우리가 너무 많은 자금과 기술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다는 오만을 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발전된 장비와 더 웅장한 공사로 지역사회 자체의 능력 부족을 가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현지인들이 이해할 수도, 유지할 수도, 그들의 사회 문화 체계에 통합될 수도 없는 수많은 현대적 폐허를 남겼습니다. 코렌 마을의 처음 두 폐허물은 이러한 선의의 오만을 가장 잘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의 모델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전통적인 원조자와 수혜자 간의 권력 관계를 근본적으로 뒤집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코렌 마을 주민들을 구원받아야 할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협력 파트너로 보았습니다. 낡은 우물의 실패 원인 진단부터 수리 과정에서의 기술 전수, 홍수 시 함께 싸운 투쟁,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사회관리위원회 설립까지 모든 단계에서 그들은 의도적으로 권력, 지식, 그리고 책임을 자신들의 손에서 주민들의 손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처음부터 물 부족 문제 해결이 아니라 마을 주민들과 함께 물 부족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지역사회 능력 시스템 구축이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인지 전환입니다. 전자는 물리적인 결과, 물이 있음을 추구하고, 후자는 사회적인 지속 가능한 과정, 물을 관리할 능력이 있음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실패에 그토록 집착했던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들에게 실패 경험은 지역사회가 배우고 성장하는 가장 귀중한 교재였기 때문입니다. 반면 전통적인 지원 모델은 실패가 프로젝트 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기부자들을 실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실패를 극력 회피하고 은폐하려 했습니다. 실패에 대한 이러한 다른 태도 뒤에는 두 가지 완전히 다른 가치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과 지향의 프로젝트 사고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능력 지향의 발전 사고방식입니다. 한국인들의 모델은 전체 지원업계에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작업의 최종 목표는 과연 우리 자신이 성공적으로 보이는 것인가? 아니면 수혜자가 진정으로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는 것인가? 만약 후자라면 우리는 기존의 모든 업무 방식을 재평가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자원을 값비싼 하드웨어 구입에서 장기적이고 인내심 있는 소프트웨어 구축, 즉 인력 교육, 제도 확립, 지역사회 조직화로 전환해야 합니다. 우리는 평가 지표를 변경하여 단순히 몇 개의 우물을 건설하고 몇 개의 학교를 지었는지 세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 자율관리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복잡한 지표를 설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속도를 늦추고 경청하고 무대의 중심에서 스스로 물러나 겸손한 동반자, 촉매제, 그리고 역량 강화자가 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길은 분명 더 어렵고 더 길며 기부자들에게 즉각적인 성과를 보여주기도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코렌 마을의 사례는 이것이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하고 올바른 길임을 웅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친절해서나 더 관대해서 돋보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돋보이는 이유는 돕는다는 말에 대해 더 깊고 더 성숙하며 더 존중하는 정신을 담은 정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도움은 상대방이 영원히 자신에게 의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자신이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아니게 만들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임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지혜와 도덕적 용기가 필요한 퇴장의 철학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현장에 있음으로써 얻는 도덕적 후광과 직업적 만족감에 여전히 빠져 있습니다. 코렌 마을 땅 위에 서서 이 평범하지 않은 여정을 되돌아보니 마음속에는 만감이 교차합니다. 저는 과거에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사실, 즉 저와 제가 대표하는 거대하고 선의적인 국제 지원 시스템이 여러 면에서 정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직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팀을 만나기 전까지 지원에 대한 저의 이해는 A에서 B로 가는 선형적인 과정이었습니다. 문제 발견, 물 부족, 자원 제공, 자금과 기술, 결과 달성, 우물 건설. 이것은 명확하고 통제 가능하며 관리하기 쉬운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저에게 완전히 다른 순환적이고 생태적인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코렛 마을을 채워져야 할 웅덩이로 보지 않고 어떤 이유로 활력을 잃은 생태계로 보았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외부에서 자원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내부의 막힌 부분을 찾아 자체 에너지 순환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물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신뢰 사슬, 지식 사슬, 그리고 책임 사슬을 복구했습니다. 그들은 이 내재적인 생태계가 건강을 되찾으면 스스로 유지되고 심지어 스스로 진화하여 미래의 더 많은 미지의 도전에 대처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한국 자체의 발전 역사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전쟁 폐허 위에 세워진 나라, 한때 국제 원조에 극도로 의존했던 나라였습니다. 바로 이런 뼈저린 경험을 했기에 그들은 의존의 맛과 자율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수혜국에서 원조국으로 전환했을 때 서구 국가들의 지원 모델을 단순히 복제하지 않고 자신들의 국가적 집단 기억과 발전 교훈을 대외 원조 철학에 녹여냈습니다. 그들이 코렛 마을에서 한 일은 부유한 자성가가 후하게 베푸는 것 같지 않았고 오히려 큰 병을 앓고 회복된 어르신이 병든 젊은이에게 자신이 어떻게 한 걸음 몸을 돌보고 기력을 회복했는지 경험을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도움은 고압적인 시혜가 아니라 공감에 기반한 평등한 경험 전수였습니다. 그것은 단지 인도주의적인 것을 넘어 전략적 선견지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 국가의 진정한 발전이 경제력과 군사력의 강대함뿐만 아니라 세상에 더 현명하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음을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한국인들이 단순히 한 마을을 구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논박할 수 없는 사례를 통해 지원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바로잡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최고의 지원은 주는 것이 아니라 일가우는 것이고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며 단기적인 개입이 아니라 장기적인 동반이고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본래 가지고 있던 힘을 발견하게 하는 것임을 증명했습니다. 이 경험은 제 직업 궤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보여주기식 프로젝트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 기관 내부에서 역량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지원 모델을 끊임없이 주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길이 매우 어렵고 많은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코렛 마을 이야기는 저에게 전례 없는 용기와 신념을 주었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다시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어떤 일은 일단 직접 목격하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척할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의 일부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제가 에티오피아의 그 작은 마을에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모든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리 극적이지 않고 심지어 평범할 수도 있지만 충분히 진실하고 충분히 무겁습니다. 그것은 선의에 관한 것이고 또한 오만에 관한 것이며 주는 것에 관한 것이고 또한 빼앗는 것에 관한 것이며 한 마을의 운명에 관한 것이고 또한 우리 각자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서로를 더 잘 도울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도 당신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진정한 도움이란 무엇입니까?